예, 방금 소개받은 이공렬입니다. 금방 소개했었지만 저는 이제 25년 동안 경찰청하고 경찰대에서 북한의 대남 전략을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2014년 2월달에 명예퇴직을 하고 4년 3개월 못 일어났습니다. 저희보다 나와서 좀 자유민주연구원이라는 비영리법인 상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북한의 대남 공작이니까 뭐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간략하게 북한의 대남 공작 실상을 알면서 우리 안보의 현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어디가 지금 저 포인트가 저죠? 네. 간략하게 일단 그 북한이라는 체제를 먼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너무나 피상적으로 말을 접하기 때문에 북한의 실체를 좀 살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남 공작 체제와 실제 양상, 그리고 향후 전망 대책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꾸 왜 밑에 봐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하시기에 북한을 자꾸 국가로 호칭을 해요. 이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체계상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괴뢰죠.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지금 많은 분들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 법치국가고 이 법치의 제일 위에가 법이 될 위에가 헌법인데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가 그 부수곳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서 이 영토 조항이거든요. 이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북한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의 국방부를 군사적으로 강제해서 실제 실효로 지배하고 싶은 이 북한이 국가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우리가 이 법을 존중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북한은 비정상 국가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국자가 들어가면 나라 국자잖아요. 또 미국에 있는 또 장관들도 말이에요. 북한이 불량 국가라 하는데 불량 국가가 아니라 불량 집단이고 비정상 집단이고 핵 보유국이 아니라 핵 보유 집단이고 테러국이 아니라 테러 지원국이 아니라 테러 지원 단체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제법상 북한이 국가의 위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지 인정하지 않든 간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국가로 대접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체계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무려 12번이나 나왔어요. 판례가.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 단체입니다. 이게 대법원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위에 남북이 동시가입하고 유로 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어쩌고 이런 현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포갑정치에 분노를 해서 만약에 동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른바 급변사태가 터졌어요. 정신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과 군이 북으로 진주를 해서 북한 지역에 혼란한 질서를 바로잡고 남북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어떤 문제가 필요하냐? 우리 군과 경찰이 북한에 들어가는 순간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옆에 일본이 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일본에 좀 폭동이 발생했어요. 일본 황거가 불을 타고 말이죠. 무법천지야. 그런데 일본 정부가 요청도 안 했는데 우리 군과 경찰이 일본 지역에 치안을 바로 잡겠다고 일본으로 가는 순간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북 통합의 기회가 와도 자꾸 이렇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은 국제법상 근반환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법의 하나의 원리인데 이 근반환의 원칙은 뭐냐면은 이 금지 근자예요. 반대 반자, 말씀 원자. 근반환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일본 애들이 주장했을 때 우리 정부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무 말도 않잖아요. 그럼 여러 차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일본 주장했는데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가게 되면 바로 그게 금반원입니다. 금반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을 때, 일본 당국이 주장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왜 입을 닫았느냐? 니들이 일본 주장을 용인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외교부에서는 항상 독도가 우리 땅이라면 외교부의 성명 발표에서 아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 영토 문제로 가서 국제형사재판소로 가게 되면은 금반의 원칙에 우리가 당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해도 되지만. 마찬가지로 북한을 우리가 국가로 인정하는 필요가 있다. 자, 남북한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다.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거의 대한민국 국민 90%가 다 분단국이라고 남북한을 분단국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분단국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의 국가가 둘로 쪼개져서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이런 상태가 분단국입니다. 그러니까 분단국도 북한도 국가고 대한민국도 국가예요. 자꾸 분단국이라는 말씀 안 돼요. 남북한은 분단국이 아니다. 분단 체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을 자꾸 국가로 인정하는 표현을 우리 정부 당국자 국민이 써버리면 통일이 기회가 와도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북한의 급변사태 나서 우리 군과 경찰이 북한 쪽 질서를 유지하고 남북 통일로 가도록 진주할 때 우리가 선언합니다. 야,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다. 미속지구에 따라서 우리 영토에 가서 이제 질서를 걸어갖고 통일로 가겠다. 라고 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한민국 입장에 동조해주기 만무합니다. 그들이 동조해주겠어요? 무슨 소리 했나 보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정부 스스로가 자꾸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표현을 쓰면 통일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신과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로 남북한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국이 아니라 분단 체제고 북한은 비정상 국가가 아니라 비정상 집단이고 불량 국가가 아니라 불량 집단이고 핵 보유국이 아니라 핵 보유 집단이고 절대로 북한한테는 국가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왔던 거는 북한도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북한 사회 정부로 되면 이 조선반도의 수도는 평양이고 전한반도와 북한은 조선반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제 종속된 괴뢰 땅이라고 해요. 북한도 대한민국 국가로 인정하지 않느냐 한국에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 남북 기본합의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남과 북자를 어떻게 규정했냐면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인 잠동체라고 했습니다. 이게 남북관계 발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북한을 볼 때 북한을 정상적인 일반 서방국가 이런 집단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지금 이제 북한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북한의 통치인인 주체사상인데 이 주체사상의 틀을 모르면은 북한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북한 문제를 주제로 강의할 때 이걸 도표를 말씀드리는데 자 북한의 움직이는 통치들이 주체사상입니다. 사람 중심이라고 합니다. 사람 중심. 사람 중심, 인민 대중 중심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있다고 그러죠? 하여간 북한은 사람 중심,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북한 전문가 중에 이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다 합쳐서 100명도 안 되는데 나한테 교육받은 사람 빼놓고는 잘 몰라요. 무슨 소리냐? 북한은 사람 중심, 인민 대중 중심의 사상이고 사회라고 합니다. 이때의 사람은 뭐냐? 여러분 앞에 계신 북한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북한에서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 생물학적 인간 중에서 계급적 의식으로 자각된 인간만이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든지 공산주의 사상으로 자각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가면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생물학적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아니라 타도해야 되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사람 중심의 사상의 것은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고 나도 북한의 일원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중심의 사상하고 인간 중심의 사상은 다릅니다. 인간 중심의 사상은 뭐냐? 황자인 씨가 이걸 내세웠다고 해가지고 인간 중심주의 북한 철학선이 반동 부르주아 사상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인민대전이라는 거예요. 인민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개적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생물학적 인간 중에 북한의 혁명노선과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성공사상을 으로 깨우쳐서 이걸 동의하는 인간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인민대전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 천원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각이 안 되면 반동이 됩니다. 근데 북한의 인민대전이 사회인데 그 다음에 논리를 보면 인민대전이 잘 먹고 살 사람 어떻게 되냐. 올바른 조직이 제대로 지도를 해줘야 잘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올바른 지도가 조직이 뭐냐. 바로 조선노동당이라는 당입니다. 이게 조선노동당에서 제대로 지도를 해줘야지 인민대전이 편히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논리는 뭐냐면 저 당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람이 제대로 용도를 해야 돼요. 용도를. 이 올바른 사람이 뭐냐? 이게 바로 수령입니다. 이게 바로 과거에는 김일성이었고 김정일이었고 지금은 김정은입니다. 자, 결국 이 주체사상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개념이 혁명적 수령가라는 개념입니다. 자,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 인민대중 중심의 사상인데 라고 주장하는데 자, 북한의 모든 정치 경제 혁명은 인민대중에서 존재하는데 이 인민대중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되고 수령님의 지시를 영도를 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그래서 이 혁명적 수령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한이라는 사회는 조선이라는 사회는 수령, 당, 인민대중이 혼연일체가 된 하나의 사회정적 성격으로서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명령을 절대 복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 혁명의 수령관이에요. 여러분이 주체 사상을 한마디로 비판하면 있습니다. 북한의 주인이 돼야 인민대중은 지금 뭐가 됩니다. 이건 노예로 전략이 오고 있어요. 주체 사상이 뭐냐면 북한 사회의 주인은 누구나 사람이고 바로 인민대중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북한 사회의 주인이 돼야 할 인민대중은 노예로 전락하고 누가 주인이냐? 수령이 돼요. 김일성, 김정은이가 주인이 된 사회 이 집단 이게 바로 북한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인민대중 중심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런 틀이 이제 북한의 통치 이념인데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지금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이 어디냐? 우리 대한민국이나 서방 세계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상권 분립되어 있죠. 국가의 최고 기관이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뭐냐? 조선노동당이라는 당이 우리에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입니다. 예를 사회주의 국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국민보다도 이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기관 외에 당이 존재합니다. 당이 우위에 있어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인데 북한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정부기관은 이 당 밑에, 조선노동당 밑에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당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냐? 수령이다, 수령. 수령 하나 만들어놨어요. 수령이 당을 지배하고, 당이 바로 입법사법 행정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한에는 특이한 조직이 하나 뭐냐면 군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이 행정부 안에 국방부의 육해공군 해병대가 있는데, 북한은 이 군이 어디 있느냐? 당의 군대입니다. 원래 사회주의는. 이 중국의 인민해방군 있잖아요. 중국 공무원 소속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 소속입니다. 이 사회주의국가는 당이 국가 소속이 아니라 당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인민해방군, 중국 공산당 소속이지 국가기관인 국무원 소속이 아닙니다. 근데 북한도 이게 동의하는데 북한에서 이 군에서 군이 특이합니다. 김일성이가 죽자 김정일이가 비밀 유출을 통해서 지금 믿을 것은 군밖에 없다. 군이 바로 당이고 국가고 인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군의 위상이 당하고 맞먹는 거예요. 당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군 정치, 선납정자, 군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군이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과거의 국방위원. 자, 우리 보세요. 헌법. 대한민국이나 서동세계 자유주의에서 헌법이 최고의 법기록인데 북한은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조선노동당의 귀환입니다. 귀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수령의 교시예요. 김일성 때는 교시고 김정일, 김정은은 방치예요. 방치. 또는 말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시란 말로 딱 김일성이 항상 북한문을. 그러니까 헌법을 가지고 북한의 민사소송법을 가지고 뭐 별의별 구할 뭐저 32% 다 깬 소리예요. 여기 다 잘 돼 있죠. 그러나 북한 사회정법이나 법규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당의 귀환이고 당 귀환도 위에 있는 게 바로 교시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시스템을 이해할 때 북한의 법을 가지고 북한에 뭐 변호사가 있고 거주제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 이런 말 하거든요. 북한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북한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북한을 제대로 분석하고 참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예를 들면 이거예요. 김정은은 로봇에 불과하다. 어린애이 뭐 하느냐? 실제 북한을 지배하는 건 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군부 또는 뭐 조직 지도부가 북한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데 다 깨져요. 혁명적 수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소리가 나옵니다. 북한은 누가 북한을 지배합니까? 김정은한테 꼼짝 못해요. 그리고 자기 손잡발도 안 되는 어린놈한테 꼼짝 못하고 계급장이 뗐다 붙였다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누가 김정은 한참 때 말이죠. 최영애가 북한의 실세라고 했어요. 최영애요? 북한의 실세라는 최영애가 차수에 차수 별 4개 위에 왕변이 있는데 지가 실세인데 지 계급장 하나 관련될 때 김정은 말 한마디에 어린놈 말 한마디에 이 왕변이 떨어지고 별 4개 강등됐다가 다시 올려주고 말이에요. 또 혁명한 게 뭐예요? 황병서요? 황병서도 저것도 한참 잘 나가다가 김정은 말 한마디에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 이인자가 없어요. 오로지 수용파는 존재입니다. 이 자꾸 북한에 그 강경파가 있고 엉망파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 주장이에요. 이런 틀을 모르거든요. 김정은이 어린놈이 좌지우지하고 꼼짝 못합니다. 김정은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다만 최근에 북한에 의미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김여정이.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만이 자기 그 직책에 관계없이 모두 분야에 관여합니다. 근데 김정은 2인자는 아니고 실세예요. 실세. 나머지 북한에 실세는 없어요. 오로지 김정은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세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2인자가 존재할 수 없는 사회가 수령 절대주의 포괄체제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걸 필요합니다. 이 북한에서의 수령의 위상이라는 것은 나쁘게 나와 있지만 북한 체제는 수령 절대주의 포괄체제입니다. 그냥 따라합시다. 수령 절대주의 포괄체제. 수령 절대주의 포괄체제가 바로 북한 김정은 정부의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아까 같이 북한에 강경파가 있다, 실제가 있다, 누가 2인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북한의 시스템이나 돌아가는 북한 이 집단의 동작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해소하는 거예요. 저는 우습게 봅니다. 그냥 알면 되고 모르면 자기인데 착각은 자기니까. 바로 여기에 당의 일종의 10대 원칙이 바로 교시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이게 북한 조동당 규약보다 더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온사에 김일성, 김정일 규약을 추적한다. 김일성, 김정일 영원한 주체의 태양과 같은 모셔야 된다. 김일성, 김정일 권위를 절대하고 절제하고 생각한다. 이거 보시면 말이죠. 이걸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생일 몰라도 1사단 10대 원칙을 못 외우면 저것은 북한에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북한 주민은 이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매주 금요일날 사상포례 할 때 이걸 다 묻습니다. 이거 가지고 머릿속에 좀 딱 바뀌는 거예요. 나이 70 넘은 탈북자도 한국에 와서 온 지가 30년 됐는데 이건 다 외웁니다. 하루에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갖다가 다 빼가지고 자기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 이건 다 외워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북한에서 태양이 같아요. 김일성이가 자인적으로 강의 주제인 대남공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대남공작이라는 것이 뭐냐면 개념 문제가 나오는데요.
대자는 상대 대자입니다. 대항 대자, 대남. 이게 북한의 대남 공장은 대남조선 공장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남조선이라고 해요. 우리가 편의상 뭐 북한하고 하는데 대남조선 공작의 그 약칭이 대남 공장입니다. 근데 공작이라는 개념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상위 개념 전략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 지침이 전략이고, 이 전략에 입각한 세부 계획이 전술입니다. 그리고 이 전술 다음에 있는 개념이 바로 공작이에요. 그래서 아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트라테틱 택틱 아퍼레이션, 그 단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쉽게 말하자면 북한이 이란 대남 전함반도를 공격하기 위한 대남 전략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비밀 합법 비합법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갖다 공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남의 개념을 말씀드리죠.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서 전함반도를 공산하겠다는 게 북한 정권의 목표입니다. 이게 북한 노동당 계약이 나와 있어요. 계약이 나와 있고, 지금 북한은 이제 2012년도에 강성대국이 진입을 해서 2020년대에 완성하겠다. 여기서 2020년에 강성대국에 완성하겠다는 소리 뭐냐면, 이 강성대국은 북한이 말하는 사상강국을 통해서 군사강국을 이루고, 이를 통해서 경제강국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강성대국의 최종 도착점은 뭐냐?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도 있지만은 최종 도착점은 전함반도를 공산하는 겁니다. 전함반도를 김일성, 김정일주의야. 이게 전함반도를 김일성과 김정일주의로 물리겠다는 게 북한 대남 공작의 최종 목표죠. 이걸 26년도에 완성합니다. 내부 스케줄이에요. 북한이 내부적으로 밝히는. 이게 내년까지는 전함반도를 공산을 하겠다라는 게 북한의 내부 스케줄입니다. 지금 문정권 하는 걸 보면은 이 북한의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어요. 좀 이따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죠. 뭐 전술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이 통일전선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북한의 대남 공작의 상위 개념은 전술 중에 이 통일전선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주요한 점에 이 통일전선 한번 쓸 때 그 전자를 앞전자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통일전선할 때 앞전자를 딱 쓰는데 앞전자가 아닙니다. 전쟁할 전자, 싸울 전자입니다. 통일전선인데 이 통일전선은 뭐냐면 연대하는 전술입니다. 공산주의 연대 연합하는 전술인데 언제 하느냐? 시도가 들어오세요. 힘이 딸릴 때. 자, 지금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공산 세력 힘이 딸린단 말이에요. 힘이 모자랄 때 다른 세력과 연대하는 게 통일전선입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의 공산들의 주축인 주사파예요. 종국색 주사파라는 주축. 지금 주사파가 지금 문재인 정부라고 하지 말고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라고 했을 때 이를 타도해야 되는데 힘이 약해. 힘이 약하니까 주사파 종국 세력이 다른 자기들과는 노선이 다르지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다른 세파, 뭐 피기파다는 것들이 뜰어치기파다 다른 세력이야. 다 좌파. 그래도 힘이 딸리니까 반정부 세력, 또 반미 세력, 이 정권과 미국의 반대하는 광범위를 연대해서 이 힘을 이용해서 정권을 타도합니다. 타도하고 이제 이 통일연설의 매매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일단 주적을 타도한 다음에 이제 2단계 사회주의 혁명하면서 주적을 타도했을 때 도와줬던 세력들을 하나씩 고르발시켜서 제거해요. 그리고 이 세력이 이제 죽어다니는 거죠. 제가 실제 국제 공산주의 운동사에서 하나 예를 들게요. 캄보디아. 여러분 1970년대 캄보디아는 어떻게 됐냐? 캄보디아는 그 원래 왕정인데 논문이라는 이 군부 인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정을 정복하고 캄보디아를 수립합니다. 캄보디아. 그 논문은 미국의 지원을 받았어요. 방공요건이니까. 이 논문의 방공요건이 국가연맹이에요. 그런데 캄보디아의 주력 공산들이 누구냐? 크메르군입니다. 키우삼판하고 폴포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이 크메르군주가 바로 캄보디아의 정통 공산들인데 크메르군주가 논물 정권을 타도하는 게 힘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합칩니다. 비록 이 크메르 조정은 공산적인 부분이 다르지만 그래도 공산이 하자는 애들이에요. 그냥 캄보디아 민족해방연선, 또 캄보디아 민족통일연선에 대한 단속이 하나가 있어요. 미국의 지원을 받는 논문 정권을 타도하고 있어요. 그런 힘이 약하니까 누구를 내세웠느냐? 원래 캄보디아가 왕정이었는데 쿠데타로 쫓겨났다. 그래가지고 시아노프라는 국왕이 있어요. 캄보디아에. 자기가 국왕이었는데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혁명이 시작되자 시아노프 빤스바람으로 담을 넘어가서 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캄보디아 내에는 시아노프를 추종하는 왕당파 세력이 있었어요. 이게 공산주의 세력을 아니면 왕당파. 이 왕당파도 논놀에 반대하는 왜? 논놀이 잘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왕당파들을 힘을 합쳐가지고 당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 논놀 정부를 갖다가 타도시킵니다. 그리고 2단계 사회주의를 도입하면서 뭐가 됐느냐? 바로 킬링필드라는 영화 다 보셨죠? 킬링필드. 2단계 도입하면서 논놀 정부를 타도할 때 도와줬던 캄보디아 민족통일연선, 민족해방연선, 시아노프 왕당파까지 다 제거해버렸어요. 제거하고 크메르 도주가 캄보디아의 국가명칭도 크메르 도주를 받고 이 과정에서 300만 명을 학살합니다. 이 크메르 혁명할 때, 크메르 도주 혁명할 때 캄보디아 전체 인구가 900만 명이 있어요. 그 중에 3분의 1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죽은 게 군인 가족, 공무원 가족, 교사, 인텔리gen스. 그래서 노동개혁으로 개조가 안 되고 다 죽여버렸어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300만 명. 제가 이 문을 막 찾아가지고 300만 명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내 주장에 동의를 안 하면서 200만 명이라고 막 해서 대응을 안 했는데 제가 4년 전에 제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갔다 왔어요. 그 프놈펜 출장을 갔다가 킬링필드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대절해가지고 2시간 동안 프놈펜 외곽으로 가서 크메르 도주 박물관에 갔어요. 킬링필드 박물관. 거기에 크메르 도주군이 학살한 해골 조각 쫙 놓여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3개국어로 통역을 했어요. 300만 명이 죽였다고 크메르 도주 박물관이 이유를 하고 있어요. 킬링필드 박물관에서 300만 명이 죽었다. 킬링필드. 제 주장에만 제가 문헌을 다 찾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알고 한 명이면 200만 명 죽었는데 300만 명은 과장이라고 하는데 프놈펜 외곽에 있는 킬링필드 박물관에서 공식으로 해설하는 그 내용에 300만 명이 죽었다. 300만. 전체 인구의 3분의 1 죽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3분의 1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공산을 시작하면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걸 항의한 게 통일전선이에요. 그런데 자꾸 통일전선을 전략이라고 합니다. 무식한 사람들. 통일전선 전략을 통일전선은 전략이 아니라 전선이다. 왜 전선이냐? 주적을 타도했을 때 이런 세력들과 제의하는데 이 제의하는 세력을 가지고 2단계 행동할 때 어떻게 되냐?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죽이거든요. 불의발생에서 제거한단 말이에요. 전략이라는 것은 혁명이 시작해서 혁명이 완성될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전략이에요. 전술은 중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통일 전술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주적 타도할 때 힘 약할 때 좀 빌려서 이용해먹고 다 죽이는 거기 때문에 전략이 아닙니다. 공산적인 전략이 아니라 전술인데 자꾸 무식한 사람들이 알고 하면서 통일전선 전략을 하고 장관도 그런 말을 하고 국정원도 그런 말을 하고 하는데 이 사상적 비판이 제대로 기본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지가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데 뭘 알고 기본기가 있어야지 전혀 사상적인 허덕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일전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통일전 전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술 중에서는 최근 문명과 관련해서 하나 소개해드리죠. 각근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각근전술은 김일성이가 제청한 전술이에요. 최근에 한일 갈등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김일성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1969년에 김일성이가
그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을 방문합니다. 이건 그 정규 대학이 아니라 간첩을 양성시키는 곳입니다. 간첩 양성사대. 그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일명은 금성 정치군사대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김대중 정치군사대학으로 바뀌었는데 이 간첩 양성사대를 방문해서 남파들 간첩하고 공작원들을 모아놓고 김일성이가 강연을 합니다. 연설을 해요. 연설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남조선이라는 이 남조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남조선은 어떻게 됐냐? 가세빈이 됐어요. 이 갓이 바로 이게 남조선이다. 근데 이 갓은 어떻게 비대냐? 미국이라는 각근하고 일본이라는 각근에 의해서 비대한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각근에 의해서 남조선 사이가 비대하는데 이 각근 하나만 끊어놔도 바람이 불면 넘어가서 결국은 남조선은 넘어간다. 전복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론을 할 때, 공답을 할 때 반일 투쟁하고 반미 투쟁하고 반일 투쟁을 대학에서 합니다. 이 끈을 갖다 끈을 등에서 잘라줘야 된다. 이게 바로 각근전술입니다. 유명. 이 각근전술이 이제 우리 그 안보수사 당국의 일부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개념인데 이걸 제가 최초로 공개한 게 1996년에 북한 대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10명이 공부를 해서 북한 연구소에서 대사했습니다. 두꺼워요. 20회에 넣었습니다. 이 북한 대사전을 북한 농무사전이니까 대사전을 만들어서 제가 각근전술을 최초로 공개를 했어요. 각근전술이 유래화하고 그 다음에 각근전술의 개념을 소개를 해서 지금 인터넷상에서 각근전술 치면은 이러저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1996년에 제가 북한 대사전에 공개한 각근전술 그걸 보고 다 베껴서 쓰는 거예요. 다 베껴 거예요. 그제는 소수의 전문가 외에는 각근전술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96년에 내가 최초로 공개한 그 각근전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갖다가 퍼달라서 지금 각근전술이 나와 있는데 인터넷상에 나오는 각근전술에 대한 모든 개념은 바로 제가 최초로 공개한 거예요. 근데 제가 북한연구소에서 공개할 때는 그 연도를 72년이라고 했어요. 원래 69년인데 제가 69년인 걸 알면서도 북한 연구사전이 북한에 입수했을 때 북한 당국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그 대북 정보 영역에 그 수준이 노출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냥 72년이라고 했습니다. 72년 한 것은 뭐냐면 김일성이가 김일성 정치대학 북한군 총정치국 소속의 정치군가를 양성을 합니다. 여기를 방문해서 또 각근전술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69년 건 제가 언급 안 했어요. 72년 언급했지. 그랬는데 이게 바로 각근전술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내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한거 보세요.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강력한 우방인 한미동맹이 균열되고 있어요. 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맹인 미국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이 수령절대주의 포각체제의 폭군인 김정은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미국이 얼마나 배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국제사회가 유엔이 대북 경제제재를 하고 있어요. 왜? 유엔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류평화를 위협하는 핵실험을 6차례나 했거든요. 그래서 핵실험하고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무시해서 부정했기 때문에 바로 대북 제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미국이나 유엔의 대북 제재는 누굴 위한 것이냐? 북한이 핵을 만들고 탄도미사일을 만들었을 때 제일 큰 피해자 1차 당사자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보조를 맞춰서 공조를 해가지고 유엔에서 미국 또 EU에서 유럽연합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경제 대사의 가장 큰 수혜자인 대한민국은 요새 뭐하고 있느냐? 때만 되면 트럼프한테 국제사회에다가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역행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만 들어도 한미동맹이 얼마나 위험하죠. 전통적인 미국이라는 끈을 무기력으로 풀어헤치고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끊어내야 거의 풀어헤쳐놨어요. 좀만 배우면 끊어집니다. 이번에 결정적으로 일본이라는 끈이 지금 끊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일 갈등이 몇 시간 됐습니까?
작년 10월 말에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을 내렸어요. 여기서 이제 비롯해서 이제 한일관계에서 결국은 이게 이제 일본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로 나와서 대응을 하고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전통적인 일본이라는 것들이 흘립니다. 하나 정리합시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은 친일보다도 친국이 더 나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지금 뭐 반일감정에 대해서 여태 얘기를 하는데 정리해야 돼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요. 친일보다 친국이 나쁘다. 친일도 나쁘고 친국도 나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통적인 보수들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말이죠. 너무나 그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천천히 이겁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대한민국을 국권을 강탈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해야 돼요. 그럼 나 같으면은 지금 상황에서 한일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지난 시기 30년 동안 대한민국 국권을 강탈하고 식민 통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또 이번에 아베가 이 수출 규제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논의를 전개해야 돼요.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은 게 뭐냐? 정리하는 게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지난 시기 일본의 잘못된 것을 사과를 받고 그리고 배상금을 내어받았어. 그 배상금을 가지고 포스코 포항제철을 만들고 경제 발전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보수 우익 진영은 무조건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잘못된 것이야. 잘못된 게 아니라는 이런 시각으로 나가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우리 이 애국 보수 진영이 젊은 층의 지지를 받기 힘들어요. 이게 잘못된 것은 친일한 것은 잘못된 거죠. 일본이 우리를 강자한 거. 또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다음 조선 국민 중에 일본의 부역한 친일문자들의 행동은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고 해야 돼요. 그래놓고 따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고 일본이 잘못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문재인 잘못이다 라고 하면 안 돼요. 문재인 잘못한 거죠. 지금 가끔연설에서 지금 일본이나 가끔을 문재인이 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반일 풍경을 만들어서 제1야당은 저것은 친일정당이다. 친일정당만 매달려버리고 또 여러분들도 친일파들이다. 다 매달려가지고 다음 내년 4월 총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정을 반일 풍경으로 끌어가서 자기들이 지지를 하려면 지지를 받으려면 재집권하는 그 일환으로 지금 일본 문제를 갖다가 한일 갈등이 정치적으로 좀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 말도 다 아시겠죠? 잘못된 건 잘못되고 인정을 하고 그걸 비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북한 김일성이가 남조선 혁명을 하기 위해서 제안한 각근 전술에 문재인 정부가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저걸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자주 민주통일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쪽에 분야에 한 25년 넘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만 지금까지 한 30년 거의 지금 35년을 연구하고 있는데 저는 가만히 보면요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치적 구호들을 보면은 북한의 대남 공작이나 대남 전략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먹혀들어가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요걸 본 거예요. 자주민주통일. 한국사의 변혁운동에 자주민주통일이다. 여러분, 자주민주통일은 얼마나 좋습니까? 자주죠. 민주적으로 통일하자. 그런데 이 용어를 그냥 건수만 보면 안 되겠죠. 내용을 봐야 됩니다. 자주가 뭔지 아세요? 이 자주민주통일이 북한의 대남 투쟁 3대 과제입니다. 북한이 설정한 남한을 협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3대 행동 과제로 자주 민주통일을 내세우는데 그 자주는 뭐냐? 자주는 이런 거예요.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 민족 힘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된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그런데 왜 조통이 아니라 자주적 정부가 구성돼서 자주화가 되는데 남조선이 뭐냐? 남조선은 미제국주의 시민이다. 그래서 남조선의 사이에 자주화가 실현이 안 돼가지고 통일이 안 된다. 따라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남조선 사이에 자주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반미, 미국에 반대하는 자주화 정부죠. 이 반미자 이거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 민주는 뭐냐? 자,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우리도 동의하죠, 여기까지. 그 다음 얘기가 뭐냐? 북한은 민주화가 되는데 남조선이 민주화가 안 돼서 통일이 안 된다. 왜? 남조선의 독재 정권이 불쌍한 남한 인민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통일 행사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8쇼 포갑 정권을 한다. 따라서 이 남조선 정권을 상대로 반 8쇼 민주화 정권을 해야 된다. 이 정권 사정수를 외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통일은 뭐냐?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자유주의 통일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조국 통일 투쟁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 조국 통일 투쟁. 연방제 조국 통일 투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주의 투쟁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요새 한참 종편에 많이 나가다가 문정부 출범 위에 저 같은 경우는 적폐에서 파트에 있기 때문에 종편에서 안 불러줍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딱 두 번, 종편에 두 번 나갔어요. 첫 번째 나간 게 4.27 판문점선언을 생방송에 나갔고, 그 다음에 9월 18일 날 평양에서 제2차 문재인, 김정은 회담할 때, 그때 제가 생방송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양 수영공원에 도착해서 평양 시내로 백화점 초도소로 가는 그 시간대였어요. 그걸 쭉 설명하는데, 막 북한 주민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하니까 그 여자 앵커가 지금 북한 평양 시민들이 열렬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다고 이 열기를 받아가지고 통일을 가야 된다. 그래서 흥분이 돼서 그 다들 그 패널이 한 저까지 3명이 있었는데 다들 용기 요청을 하고 내가 잠깐 균형을 맞췄어요. 지금 저 평양 시민들이 외치는 이 환영은 어떤 의미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환영이 아니라 자기네 통치자인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다. 저기 평양 시민 중에 문재인을 환영하면서 환영한다고 외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내가 스튜디오가 싸내졌죠. 이거 좀 있으니까 평양 시민들이 조국 통일하면서 막 이제 외친단 말이야. 그게 또 여자 아나운서가 평양 시민들이 조국 통일 외치면서 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 회담이, 이번 회담이 잘 돼서 조국 통일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흥분하길래, 잠깐만요. 우리가 좀 균형을 맞춥시다. 지금 죄송한데, 저희 평양 시민들이 외치는 이 조국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는 자유민주 통일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 북한이 외치는 조국 통일은 뭐냐? 그 공산화 통일입니다. 북한식으로. 저 어디 한 명 평양 시민이 자유민주 통일하자고 지금 조국 통일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때 같이 패널로 와 있던 탈북자 김모 씨가 있었어요. 옆에. 김 선생은 평양에서 있었으니까 저 평양 시민들이 외치는 이 통일이라는 것이 공산화 통일이지 자유민주 통일이 아니면서 알고 있지 않겠느냐 물어봤더니 이놈 때려 죽으려고 내놈 이놈이 아주 문정부 하에서 종편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압을 하냐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서 조국 통일만 외쳐가지고 그 적화통이라고 이런 생각이 없었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북한 주민들이 외치는 통일은 99.9%는 적화통일이지 자유민주 통일 외치는 애가 어딨어요. 죽으려고. 근데 그 탈북자가 그 작가였더라고. 여러분 이름만 내면 김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놈이 말이야 그 종편에 나와서 몇 푼 받아가지고 뭐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북한 주민들이 외치는 조국 통일은 적화통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어디 이 새끼가 말이야 뭐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원돼서 그냥 조국 통일 외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 놈이 있어요. 북한은 정권 차원에서 여러 개의 대남공작회를 운영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서로 충성 경쟁을 합니다.
서로 자기가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대남 공격하려고 서로 좀 총선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수립돼서 지금까지 1948년부터 현재까지 이 북한이 그동안 해온 일 대표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이 트렌드가 대남 강경으로 가면 온건으로 나오고 그 다음 국면에서는 또 온건으로 갔다가 또 강경으로 오고 냉온탕으로 다 탑니다. 물론 이 안에도 강경 온건이 있지만 전반적인 트렌드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경 온건 촉촉한 지금은 온건한 국면이에요. 겉으로 볼 때 온건한 국면이 없지 저것도. 지금 이제 북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이미 2009년부터 강성대국 건설체로 북한의 당정군 모든 권력기관들이 다 지금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이게 강성대국 김일성이가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김일성이가 1912년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100주년이 되는 게 2012년이었습니다. 김일성이가 죽은 지 10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는 강성대국이 문을 열어야겠다. 그래서 이 북한이 2010년에 강성대국이 문을 열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이 김일성 수령의 조폭 유혈을 관찰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강성대국을 완성해야 된다. 아까 말한 강성대국은 적화통일이 완성이죠. 그래서 2009년부터 북한은 모든 당정군, 모든 국가기관들이, 정권기관들이 강성대국 건설체제로 많이 바꿉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북한의 대남 간첩공작 부서를 전면 개편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조선노동당이 운영하던 것들을 직접 군이 합니다. 정찰총공신설에서 군에서 직접 대남 공작을, 간첩공작을 수행하고 이제 당을 밀려버렸죠. 외곽으로 밀리는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2009년 이후에 비타입적인 군사 모험들을 막 핵실험하고 천안을 폭격해버리고 연동대 폭격하고 북한이 당에서 대남 공작을 하다 보니까 대남 공작이 전투화되고 공세가 됩니다. 이게 당에서 할 때하고 달라요. 군에서.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북한 지금은 대남 교환선에다가 적대는 소리를 대항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남북 관계가 개선이 안 되고 서로 밀어보고 적대적이었는데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 개선되고 또 남북 정상이 된다고 또 북한이 대남 군사 도발을 자책하고 평화로 가는 거 아니냐? 라는 말. 그럼 왜 문재인 정부부터는 이렇게 남북 관계가 평화스럽게 보이냐? 그건 간단합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해달라는 건 그대로 해주고 있어요. 아니, 김정은 입장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는데 문재인 정부를 맞이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조건을 막 걸었죠. 조건을 걸었어요. 금강산 관광객 사건이라든지 천안 폭증 사건에서 사과해라. 사과한다면 우리 대화하자.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북한이 당하지 않았죠. 그런데 누굽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는 뭐 천안 사건 사과해도 괜찮아. 만나자. 이 전제 조건을 다 없애고 북한이 하는 게 북한이 남북간에 약속한 일을 회담을 갖다 거절해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중지해서 북한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면 그거 하지 말라고 북한한테 공개적으로 경고해야죠. 이게 과연 판문점선언 평양 공동선언을 이게 존중하는 자세냐? 그런 군사적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할 말도 없잖아요. 일본 아베 수상한테는 그런 식으로 막 팍팍 대들면서 35살짜리 김정은한테는 뭐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얘기야. 지금 왜 이런 국면이 조성된지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종합 국력을 보게 되면 40배 이상 차이가 40배.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도 40배 이상 강력한 영향을, 국가 영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남북관계에 이렇게 맨날 북한에 끌려다니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북한의 대남 전략에 알려드렸어요. 북한의 대남 전략. 자, 그럼 뭐냐? 당당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칼입니다, 칼. 김정은이 칼 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김정은이가 휘두르는 칼끝을 잡고 있단 말이야, 칼끝을. 그러면 김정은이가 허전한 대로 따라가야지 내 손이 안 비죠, 그쵸? 김정은이가 칼을 이렇게 들이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내 팔이 잘려버리죠. 칼끝을 잡고 왔다 갔다 하니까 김정은이가 회담하자면 하는 것이고 회담하기 싫다면 못하는 거고, 남북철도 연결 시험 운행하자고 하는 것도 회담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못하는 거고, 찍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킬 정부라면 어떻게 하냐? 김정은이가 휘두르는 칼에 끝을 잡으면 안 되죠. 이게 나 스스로 김정은한테 평화를 구걸하는, 제발 좀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라고 평화를 구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정은이가 휘두르는 칼끝을 놔버리고 새로운 칼을 잡아가지고, 새로운 칼을 잡아가지고 이 칼로 싸워야죠. 왜 김정은이가 휘두르는 끝을 잡아가지고 북한을 북한 안정시키게 진정시킨다니까? 이런 멍청한 게 어디 있어요? 조폭이 말이죠. 칼 들고 막 휘치고 있는데 그 지나가는 경찰이 혼자 그렇게 보내면 조폭이 휘두르는 칼끝을 잡고 이거 받겠다고 하면 됩니까? 권총 갖고 빵빵 쏘고 내놓으라고 해야지. 그래야 죄되는 거 아니에요, 몸빨리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칼끝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 남북 관계? 내가 김정은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는데,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한마디 비판도 못하고 말도 못하면서 이웃나라 일본한테는 그냥 박박 기고 말이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한마디라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북한 동포들이 어떻게 열악한 사람이 있는지.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자유민주 사상을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반문명주의인 북한, 김정은 포괄통치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가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제 몸속에 악성 암세포가 지금 막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말이죠. 지금 내 몸 안에서 악성 암세포가 막 내 온몸으로 전이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 건강해. 나 건강해. 자, 그럼 이 사람의 말년은 뭡니까? 죽음이죠. 지가 지금 악성 암세포에 지금 노출돼가지고 이렇게 지 몸을 타고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나 건강하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바로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보가 대한민국 정권 6.25 남침전쟁 이후에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위험한 6.2 국면인데, 이 문정부와 대한민국 대다수 상당수 국민들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50% 넘는 국민들은 이 안보 위기를 위기라고 보지 않고 평화로 봅니다. 평화로. 평화스러워.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에 한 번도 북한이 군사적으로 한 적도 없고, 뭐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얼마나 좋아. 평화처럼 보이죠? 근데 이 평화는 뭐냐? 불안정한 평화죠. 쟤네들은 말합니다. 항상 우리한테 뭐냐면 저희들을 반통일세력이라고 해요. 반통일세력. 자기들이 통일세력이고 우리는 반통일세력이다. 맞습니다. 유동률이 반통일세력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다가 4글자를 붙여야 돼요. 나는 반적화통일세력입니다. 적화통일에 반대하는 세력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저쪽 놈들은 뭐냐? 김정은 독재, 절대주의 독재 공산정권하고 짝짝꿍해서 통일하자는 그 통일은 뭡니까? 이건 북한식 연방제 적화통일이죠. 그러니까 니들은 적화통일 세력이고 유동열이는 대한민국의 보수는 반적화통일 세력이고, 나 반통일 세력 맞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평화요? 우리는 전쟁 세력이고 지들은 평화 세력이야. 저쪽에서 외치는 이 전쟁 평화 세력은 뭐냐? 평화를 북한한테 구걸하는 가짜 평화 세력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세력입니다. 우리가 평화 세력이에요. 문재인 저쪽 애들이 전쟁 세력이고. 그런데
북한하고 잘 지내려고 그러는데 뭐 우리 쪽에서 말만 하면 그러면 전쟁하자는 말이냐? 그래 전쟁하자는 말이지.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화를 구걸해가지고 인류 민중사에서 평화를 구걸해서 평화가 보장이 됩니까? 일시적인 평화는 보장되지만 구걸해서 얻은 평화는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굴종이죠. 그럼 뭐냐? 싸워서 지키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고 이게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저쪽 분들이 우리 보수 외국세력으로 통일세력이라고 하면 반통세력은 야 인마 맞아 나 반통일세력이야. 그런데 나는 뭐냐? 반적화 통일세력이야. 그래 너 통일세력 맞아. 너는 적화 통일세력이야.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야 돼. 이런 사상적인 소리가 밀리니까 젊은이들이 다 저쪽으로 가요. 젊은이들이. 이 선동공세에 대해서 사상론, 선동공세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대응을 해줘야 돼. 그 니들은 평화구세력, 우리는 평화구세력. 니들은 적화 통일세력, 우리는 반적화 통일세력. 이런 식으로 말이죠. 취급받아서 간략한다. 그럼 애들이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지금 저쪽에서 우리 보러 반통세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러 전쟁세력이라고 하는데, 꿀먹은 그걸 해가지고, 우린 전쟁을 막지 않은 세력, 지들은, 전쟁을 야기시키는 세력 아닙니다. 김정은 살려서.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짓을 보게 되면은,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어요. 여러분, 핵무력 완성이라는 게 뭐냐면, 핵무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핵무력을 북한이 2018년 10월 달에 핵무력 완성을 북한이 선언해버렸거든요. 아니 2017년 화성 15형 ICBM 탄도미사 성공한 이후에 핵무력을 선언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핵무기가 있어야 돼요. 핵무기 있다고 핵무력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핵무기를 운반해서 타격할 수단을 갖춰야 돼요. 운반수단. 이게 바로 탄도미사일입니다. 화성 15형이 뭐냐면 이제까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없었는데 2011년에 10월 달 한 화성 15형 이 미사일 발사 시험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명령을 북한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핵을 운반할 수단을 보여버렸죠. 미 본토를 때릴 수단.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어떻게 핵을 사용할 의지를 가져야 돼. 그래서 핵무기와 핵을 운반할 수단과 핵을 사용할 의지를 가진 이 세 개가 이루어졌을 때 핵무력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바로 북한이 2017년 10월 달에 핵무력을 만들었습니다. 핵을 사용하겠다. 이래서 지금 북한 트럼프가 미국이 놀라가지고 지금 비핵화 결정 나오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의 입장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트럼프 입장은 뭐냐면 정말로 이 북한 비핵화의 개념은 뭐냐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북한의 핵 무기하고 핵 물질하고 그 다음에 핵을 만드는 시설하고 핵 시스템 그 다음에 핵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 역량까지를 완전히 해체시키는 게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완전히 비핵화. 이게 북핵 폐기예요. 그런데 북한 김정은이가 말하는 북한 비핵화는 그게 아닙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뭐냐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게 딱 있어요. 걔들은 우리는 판문점 선언이나 그 다음에 평양 공동선언문에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가 적혀 있지만 북한에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있어요. 이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북한이 핵을 만들었느냐?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려고 하니까 자위력 타운을 만들었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면 먼저 미국 안에 있는 핵무기 다 없애라. 그리고 지금 우리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할 때 노태우 정부 때 우리는 한국에 있던 전투핵 무기를 다 미국으로 동결하고 왔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전투핵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는 거야. 지금 남한사에다 꽁쳐놓은 숨겨놓은 핵무기를 다 폐기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북한의 핵무기를 저희가 이거 무슨 말입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이라는 것은 북한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러시아, 중국을 다 겨냥한 전략무기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핵무기를 다 없애고 또 남한에 숨겨놓은 핵무기를 다 없애고 숨겨놓지도 않은데 왜 자기들도 알아요. 남한에 핵무기 없다는 걸 알지만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나중에 비핵화 협정에 대해서 실제 사찰로 들어가면 자, 니들 와서 우리 북한 거 봐라. 우리도 남조선에 숨겨놓은 핵무기 찾으러 가겠다. 상호지를 내세워가지고 우리 모든 군사기를 다 보여달라고 외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남한에 핵을 숨겨놨다고 북한 놈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 지금 분명히 남조선에 핵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핵과 남한에 있던 핵을 먼저 없앤 다음에 그리고 주한미군이 나가 있는 거예요. 왜?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운용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운용할 주한미군이 남한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다음에 북한이 자기들 핵을 없애준다. 이게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결국 조선반도 비핵화는 뭐냐? 핵무기 없애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뭐 더 이상 자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자, 제가 유쾌하게 기분 좋은 웃어가면서 얼굴 표정이 부담되면서 강의를 했는데 대한민국 나라님이 너무나 험악해가지고 제가 웃을 수가 없고 얼굴을 좀 웃고 해야 되는데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대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웃을 수가 없어요. 나라 입국인데 지금 웃음이 나오니까 쓰러서이지 웃어도. 우리 어르신도 그래요. 그래서 잘 지낸다고 보는데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잘 지내시죠 하는데 대한민국의 애국시민이라면 요새 마음 편한 사람이 없으니까 잘 지낼 사람이 있죠. 대한민국 나라끼리 이길 꼴인데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이런 대한민국이 거덜하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들 밥을 먹어도 흥이 납니까? 지금 이게 대한민국 나라꼴인데 이게 알면 되고 모르면 약이라고 아예 모르면 그냥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그냥 뭐 내가 밥 먹고 잘 지내면 되지. 아무래도 뱃속이 편한데 여기 오늘 이 박정희 개인대단이 하는 이 강의 오시는 거 보니까 나라가 어쩌면서 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하면서 나머지 강의도 하고 그래서 한 10분만 끝내고 여러분들 질문 좀 받겠습니다. 궁금한 거. 지금에서 핵무기를 완성하려고 위해서 북한은 정권의 친북화를, 문재인 정부의 친북화를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비슷한 것도 뭐냐면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거야. 야,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더 우리한테 손을 표시해. 그때 해도 되겠어? 라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군이 대남 공작권을 장악한 이래 대남 공작이 매우 전투가 되고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전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세요. 북한이 미사일 계속 지금 동쪽으로 쏩니다. 근데 이번에 쏜 미사일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주 작은 실험이고 미국이나 한국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완전히 북한 김정은의 무력 시위를 갖다가 연재부주는 한마디로 트럼프가 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쌍놈이에요. 제대로 명령니까는 자꾸 우리 국내에서 트럼프를 존중하는 사람이 계시는데 정말 김정은으로 큰 거예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김정은이나 트럼프랑 첫째, 모든 정치 결정이 즉흥적입니다. 충동적이고 자기 중심주의.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정책이라고 좋게 될 줄 몰라요. 트럼프 생각은 뭐냐면 미 본토를 위협만 안 하면 니들 뭐 핵 가지고 있어도 돼. 핵실험하지 말고 앞으로 과거, 현대, 미래는 미래 핵만 개발하지 말고 지금 국내 이 정도에서 트럼프 패하려고 한 겁니다. 재선 노리고 그래서 지금 김정은 이용하려고 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최근에 중요한 게 문화신조입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신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이 청와대 침범을 하고 연평도 끄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고강도입니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화신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뭐냐, 소설이나 신화, 문화, 또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북한이 저강도로 전개하는 이런 동작은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을 갖다가 심리 상태를 갖다가 완전히 바꿔주는 의식과 관계인데 그게 잘 몰라요. 북한이 여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고 최근에 간첩이 안 합니다. 요새 간첩들은 다 직파 간첩, 직접 침투하는 예를 들어서 수중이나 또는 육상이나 또 우회 침투하는 해상으로 침투하는 게 아니라 다 제 상공을 갖다 우회해서 탈북자들 아니에요. 특히 북한이 사이버 침투를 해요. 그리고 우리 내부의 정보세를 들어가
종북제를 계속 구축해는 이러한 공작에 치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한 해에 150만 건의 사이버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만. 이걸 지금 국정원에 있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여기서 다 받는 거예요. 하루에 150만 건, 1초에 18회 공격이 받고 있다고 대한민국에서. 이걸 지금 막아내는 거예요. 막다막다 뚫린 것들이 지금 바로 이제 그런 사이버 테러가 되고 있어요. 하루에 150만 건이고 1초에 18회가 사이버 공격이 들어온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사이버 공격의 주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바꾸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다차원적인 사이버 공격을 막아야 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사이버 안보법이라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 같은 법을 지금 이 집권당이 이 정부에 야당이 계속 반대해가지고 이런 법도 없어요. 지금 이 150만 건의 것은 뭐냐면 공공부문, 일반 개인 컴퓨터라든지 일반 회사들은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국가가 관여할 수 있대요. 만약에 삼성, LG 이런 대기업의 온라인 PC 인터넷을 우리가 정부가 보고 있어야지 공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이라고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 기관하고 공공기관만 관리하고 있어요. 계속 서치하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 기업이나 민간 컴퓨터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 개인 차별을 찍어요. 사이버 안보법이 통과돼서 이런 민간 기업이라도 국가가 중요한 전략 물자를 생산하거나 이런 걸 취급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인터넷만 봐야 됩니다. 침투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150만 건의 공개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공공 부분만 관련한 거고 민간 부분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격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를 감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나 같으면은 대한민국에다가 사이버 관점을 엄청나게 보냈죠. 왜? 민간 부분은 정부가 감시 안 해요. 마음으로 감시를 다 가져갔다. 이 사이버 쪽에서는 이제 사이버 쪽에서 선전선도 테러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 간첩 기술하고, 또 사이버 상태에서 금전을 탈취해가요. 여러분, 그 UBC라는 가상화폐 파트에 벌어져 있었는데, 2010년, 17년 2년에 걸쳐서 무려 150억을 뺏어가 있어요. 북한 검색이. 해킹해가지고. 일본은요, 코인체크라고 있는데, 2018년도에 무려 우리나라 돈 5천억을 탈취당했어요, 북한한테. 사이버 차에서요, 금전 탈취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는 걸 잘 모르고 있죠. 요새 북한이 돈이 맥혔어요. 대국제대로 수출 수입이 막히니까 북한이 돌파구를 찾은 데가 사이버상에서 해킹을 통해서 금전을 탈취해가요. 벵글라데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2016년인데 그냥 800만 달러 북한이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1년에 1조 원 정도 됩니다. 사이버 수입이. 지금 뭐 여기 보면은 북한의 선전 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국전선 민족계 등등 해가지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대남 신대를 맡겼고요. 하나만 여러분 2012년에 쉽게 말하면 중국에 있던 인도에 있던 식당 종업원들이 13명, 12명에다가 지배하는 13명이 우리 쪽으로 탈북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0년 5월 6일 날에 북한의 내안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해외 식당 종업원 중 한 명인 서경화가 남유성 괴뢰단계 함으로다가 단식하다 죽었다.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 일본, 북한의 메아리라는 열쇠에 다 보도를 했으니까 바로 LA에 있는 친북
사이트인 민족통신을 봤습니다. 5월 9일날 그 다음날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사 중에 또 뭐를 하나 더 붙여서 이 기사는 남조선 전 국정원 간부의 제보로 우리가 자기들이 확인했다고. 완전 거짓말이죠. 그랬더니 그냥 바로 이제 국내 일주일 있다가 국내 대다수 언론에 식당 조업을 한 명이 사망했다라고 보도가 쫙 나왔어요. 메인 언론까지 나오니까 이제 통일부 대변인한테 기자단들이 물어봤어요. 죽긴 왜 죽어? 잘못 살만 필리핀 살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거짓 흑색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북한이 하고 종북 웹사이트가 받고 국내에 수입돼서 전혀 주어가 없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사이버 살려서 유언변을 발표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짜뉴스를 가지고 군을 침입해서 해외에 나와서 해외에서 또 이런 걸 하는 거죠. 지금 이 북한과의 안보 전선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남한의 정부와 해외 정부를 연결시켜서 3자 연대 운동을 해서 대한민국을 압박하겠다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게 TV 뉴스에 나왔는데요. 걱정을 하셨죠. 지금 북한의 핵심 전력 중에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사이버 있지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종북전략입니다. 보시고 합니다. 이 비대칭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핵무기, 우리 대한민국 핵무기 없죠? 우리도 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려고 했죠. 북한은 가지고 있어요. 비대칭 전략이죠. 저 사이버 해킹, 대한민국 해킹할 수 있지만 해킹이 많습니다. 북한 해킹이에요. 또 화학무기, 북한이 한 2,000에서 5,000톤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화학무기 만들 역량이 있지만 우리는 국제 해방을 유지하면서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바로 비대칭이에요. 그 또 하나 북한의 특수군, 20만 명의 특수부대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종북 세력을 북한의 비대칭 전략이라고 말하는 안보 정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저편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지금 북한은 남한 내에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종북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는 우리 대한민국 북한에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노선을 따르는 종남 세력이 없잖아요. 북한은 종북 세력 가지고 우리는 종남 세력이 없단 말이야. 바로 이게 비대칭 전략이에요. 가장 유용합니다. 왜?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김정일이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김정은이 목숨 내를 사용하게 돼야지 쓰는 거지. 잘못했다고 몸도 빼도 못 줄여요. 또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 날려. 이건 전면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건 쥐가 지금 미군 참전하고 지금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력은 사용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기 하겠습니다. 그러나 종북 세력은 언제든지 그냥 유용하게 휴식 떼떨어 그냥 지령만 내고 있는 놈들이 그냥 김일성만 저러고 김정은이 답방한다 하니까 강한 한국판에서 김정은 유인마디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김정은 말이지 환영한다고 팜플렛도 요새 이번에 세밀하게 해주셨죠. 그 진보단이 윤소아 의원한테 협박 편지를 보내고 셔탁하려고 했어요. 윤소아 의원이 이 나쁜 놈들 태극기 자견세계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꾸 보니까 누구야? 진보라고 외치는 아까 그 한국 진보대학생이라고 김정은 답방 환영하는 놈들 바로 그 단체인 거예요. 저 경찰에서 잡았다고 하니까 정말로 만나고 여러 차례 윤수아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생각을 못했지. 당연히 극렬 보수 세력들이 자기 협박한 것 같은데 같은 진보라는 이게 바로 사이비진보 짝퉁 진보들이거든요. 대한민국 진보들. 이것들이 그리고 우리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어린 놈들이 진보를 표방한다는 놈들이 뭐냐면 못된 것만 다 배웠어. 김일성한테. 뭐냐. 김일성이가 간첩 난파시키고 아웅산 폭파시키고 칼 폭파시켜놓고도 다 오리발 했잖아요. 그 남조선 자작극이다. 우리는 모른다. 지들이 협박 편지 보내놓고 경찰에
적발되니까 이놈들 하는 거 보여요. 뭐 하고 있습니까? 야, 우리 집 아니다. 지금 정부가 공항 탄압을 하고 있다. 경찰이 공항 탄압한대요. 배운 건 김일성이한테 기다려봤어요. 아직 뭘 발려면 뒤들이 해놓고 그러면 아주 이게 인간 쓰레기들이 지금 저짓거리 하고 있는 저런 것들을 지금 놔두는 정부 정말 한심한 나라입니다. 이 대남 공작을 강요하다 보면 열이 안 닿을 수 없어요. 혈압이 올라가니 뭐 좋게 말할 일이 있어야죠. 희망을 투기를 지금 이석기를 석방하고 지금 난립니다. 이석기를 석방을 하고 통긴날 바로 이석기 석방 난리인데 이석기가 뭐냐면 여기 보면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리는데 여기 지금 이 여수 해안으로 들어오다가 탐지가 돼가지고 격침받아가지고 한 것을 이걸 꺼냈어요. 98년 12월달에 여수하고의 자유의 간첩선이 폭침돼서 우리가 정확히 맞춰가지고 격침시켜가지고 99년 2월달에 끄집어 냈어요. 그래서 이 잠성 속에 있는 여러 개의 유리품을 이제 정리를 하는 비닐팩으로 된 정밀 유리팩을 열어보니까 국내에 침투했다가 국내 간첩 활동을 점검하고 돌아갔던 윤택님이라는 간첩이 있었는데 걔가 쓴 공작일지가 나왔어요. 그 공작일지를 보니까 눈으로 막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를 풀어보니까 숫자가 여러 개 나왔죠. 나 풀어보니까 플러스를 해보고 플러스를 해보고 마이너스를 쭉 해보니까 특정한 숫자를 빼고 하다 보니까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011 나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주사파 대비인 김영환이의 전화번호였어요. 그러니까 조유시장. 이래가지고 국내에 침투했다가 복귀를 해서 복귀를 하고 이 간첩선에 타서 나래는 이 간첩선이 우리 격침시켰는데 여기서 나온 공작원 일지가 나왔는데 거기 안에 김영환이 전화번호가 나왔다. 왜? 자, 이건 무슨 의미냐? 바로 김영환이가 북한에 포섭된 간첩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된 게 민혁당 수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수사를 해가지고 민주혁명대라는 이 당을 건거하죠. 이게 99년도였어요. 민혁당 일당도 다 건거를 하죠. 근데 이 민혁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북한의 그 대외작부라고 현재 225억 지금 문화교육인데 여기서 민혁당 그 200여 소속의 원주입니다. 원주로 이름이 얘 이름들이 다 간행인데 원주로 갔다가 민혁당 건설 사업을 다 지휘하고 끝나고 나오는데 이때 이제 김용환이 이 민혁당이 총책이죠. 그 다음에 하영옥이 박근섭이가 3명이 중앙위원입니다. 이 박근섭이는 지금 이제 전향을 해서 변호사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간첩들에도 전향하면 다 변호사하고 다 장관도 되고 다 그래요. 재밌는 나라예요. 내가 뭐 국회의원 나온다고 또 국회의원 뭐 서로 여기 와서 난리인데 얘는 끝까지 있었어. 바로 이 이승기가 북한의 대남 지하자인 민혁당의 경기 남부 프랜치의 장이에요. 이승기. 그래서 민혁당 프랜치 여기 도망가서 못 잡았거든요. 못 잡은 놈은 나중에 이제 장군 경고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재무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전향에서 활동하는 홍진주도 민혁당 소속이었죠. 여기 보면 이성규 국회의원 했죠. 그냥 여기 민혁당이나 수석 사업부 본부장 이상. 지금 아로 같은 경우는 이라는 그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1심에서 그 인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1심에서는 내란 선동, 내란 음모, 선동 다리 아들 복권했는데 2심부터 돼가지고 이제 그 내란 선동죄만 하고 내란 음모죄는 무죄를 받았지만은 여기 있지만은 내란 음모죄는 인정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내란 선동죄하고 국가보안법 관련 여부만 인정됐어요. 유죄가 인정돼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는데 이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민주유사를 강제로 쳐넣었으니까 석방하러 오세요. 지금 계속 강원에서 이석기 석방대회가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왕변한 사건도 있는데
그림 하나만 보시면 알겠지만은 북한에서 직접 호소한 총재 김동혁을 통해서 국내에다가 상당수 100여 명의 조직원을 까는 알까기라는 단체입니다. 이 왕대산의 조직원이 직접 북한에 갔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왔어요. 그때는 김일성이 살아있었어요. 93년도에 그렇게 하면 이게 시간이 걸려서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다 국내 조작파들하고 지금 연계된 이런 상황들입니다. 통일당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리죠. 지금 이 통일당이 위원장을 해야 되는데 이 통일당 안에는 3개의 간첩망이 들어가 있었어요. 민영당 쪽에서 침투시킨 간첩이 있었고, 민영당이 이석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1심의 사건, 1심회가 가지고 있던 거 많이 있었어요. 왕대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된 것만 3개의 간첩망에서 민영당을 통일당에다가 프락션을 파견했죠. 근데 서로 이게 단절돼 있고 차단돼 있기 때문에 이 왕대산에서 파견시킨 간부가 누군지 1심에 파견된 간부가 서로 모릅니다. 애들이 서로 몰라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석기 아들까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일당은 북한 대남공장이 돌입되었죠. 서로 다른 세계의 간첩망이 여기 왔어요. 돌아가지고 활동하다 결국 있는 통일당이었는데 이게 설명하면 그냥 복잡합니다. 정규지구가 정규 동구나 이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당 생각하고요. 이렇게 간첩망이 들어와서 만든 당이 바로 합법정당의 통일당이에요. 지금 그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대한민국의 북한 1대1 싸움이 아닙니다. 1대2의 싸움입니다. 대한민국 대 북한 플러스 종북 세력. 이 종북 세력은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현상 우리는 1대2의 싸움을 앞에 있는 북한은 우리가 좀 그래도 견제를 하는데 우리 내부에서 문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초국이 어디냐? 초국이 북한이에요. 북한이 천안 북침을 해도 연평도법도 보여도 다 북한이 나라고 하는 세력도 있잖아요. 이 북한 때리기전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 노동에 동비해서 김정은이 선언당하니까 환영문을 갖다 구성하고 뭐 이런 상태, 이런 일대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은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 정부하고를 분리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싸울 의지가 있는데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이놈들하고 싸울 의지가 없어요. 왜 얘네들은 우주로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할 때 말하기 힘들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분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제 개인적으로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정부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대한민국이 안보위기라고 했는데 왜 안보위기냐? 제 건가요? 내가 저 뻔한데 안 걸리는 왜 지금 위기냐? 어쩌면 그래요? 아니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북한이 우리한테 군사도발한 적이 있느냐? 천안하면 문재인 정부 미전했던 거고 우리 국내로 한 번도 들었지 않느냐? 또 북한과 핵실험도 자자붙지 않냐? 이러면서 이렇게 좀 한 번도 이런 평화가 구체적인 언제나 한번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뭐냐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구성하고 3대 축이 뭐냐? 첫째 안보 무장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막을 힘, 그 안보 무장력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군하고 한미 군사동맹입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이 대한민국 전쟁이 발발하면 69만 명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가까운 부대별 시차 전기 대응으로 69만 명이 미군 거예요. 그럼 북한은 세계 최강의 미국하고 싸워야 된다. 강력한 전쟁 업기력이죠. 근데 이 군이 지금 와해되고 있고 한미동맹이 균열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뭐냐? 안보수사 예시다. 국정원, 대공수사부, 경찰, 보안수사대, 국군 기무사령부인데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을 대비하자는 물건을 가지고 창단을 쳤어요. 쿠데타 뭐라고 청와대 대변인 흔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결국 이재수 기무사령관 자살하고 결국 국군 기무사령부 해체되고 그건 안보 지원자가 됐겠죠. 그런데
정작 쿠데타 운동하는 개헌 대비군은 뭡니까? 그 현역 군인 2명 직권 남용으로 기소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 꺼주실래요? 제가 아까 껐는데 정확하게 완전히 이거 사기예요, 사기. 청와대 갔다 오셔가지고 기무사 개헌 대비군 쿠데타 운동하고 있어요, 대변인. 그리고 막 3개월 동안 강국료 높은 수사를 했죠. 그런데 쿠데타 운동하면 적용할 법이 내란 선동죄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도 없고 뭐예요. 집권남용 2명 불구속 기소한 적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대공수사위원회 완전히 됐죠. 간첩 잡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지난주에 간첩 잡았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뭐 간첩 잡은 겁니까? 예. 이제 이것은 우리도 책임을 져야 돼. 이 2개는 문재인 정부가 문제지 말고 예. 대한민국 안보의 상대적인 국민들의 안보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은 없는데, 한때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하고 대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제일 높은 나라였어요. 우린 유교를 남친에게 겪으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냐? 우리 국민 상당수가 지금 평화를 생각한다, 이 안보의식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3대 안보 측이 다 지금 허덜덜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평화가 아니라 안 보고 이 평화는 불안정한 평화고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북한이 이제 김정일이랑 마음만 고쳐먹으면 야 서울로 쏴버려. 이전까지는 동해안을 쏘던 이스라엘 말에 야 남조선 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입이 안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평양 공동선언에서 구속하면서 받은 군사군 합의서가 있어요. 이 군사군사 합의서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정찰기관, 북한이 고발을 했던 사전에 다 암기하는 기능입니다. 눈과 귀와 손발을 다 포함했어요. 그 지역 안에서는 훈련도 못하고 군사훈련도 못하고 만들고 정찰도 못하고 만들었어요. 지피를 폭파시키고 쏘아가고 목숨 들고 마십니다. 목숨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9.16 군사합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자산, 정찰 자산인 눈과 귀와 코, 손발을 다 놓고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북한이 전적을 사전에 탐지해서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다 지금 무력화시켜 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매우 위태롭다고 하는 주제가 분야입니다. 자, 근데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려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대응책을 구상해놨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정권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민들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이거 다 정부가 해야 돼요. 정부가 이것만 우리가 할 수 있고 이건 우리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다 정부가 해야 되는데 대책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정부를 교체시키지 않고는 이러한 안보이기나 이러한 총체적인 북한의 대남 관계가 체계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1948년 8월 15일 날, 조금 다가오죠. 대한민국이란 신생국이 태어난 지 이제 62년 됩니다. 장애인 촉진은. 물론 문재인은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라고 해서 올해가 건국 백주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 1948년 신생국 대한민국이라는 신생국이 태어났을 때 전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소말리아 어린이들은 빼짝 걸려 1인당 국민소득이 45달러였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다 생산하는 게 5만 원도 안 된단 말이에요. 1년에 5만 원 생산하는 거예요. 1인당.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1인당. 이게 한 달에 4천 원 벌었나요? 지금 3만 달인데. 전쟁에서 가장 못 사는 대한민국이 6.25 남침 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끝장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인 지식인 학계들 볼 때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된 나라가 1950년, 53년까지 유교 남침민으로 성명해줬고 전국이 자초 통화돼서 끝난 나라로 포기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2000년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경제만 10위권입니까? 우리 한류,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맞춤, 또 요새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뭐 한류만 문화만 그렇습니까? 체육 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올림픽 하면은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항상 대한민국 10위 안에 듭니다. 최근에. 우리 강국이에요. 자, 이렇게 전 세계가 포기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다 보니까 이걸 기적이라는 기적. 기적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기적이 뭐예요? 현실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해요.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기적을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뤄냈어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사둔 그 지구본, 그 지구 동그란 거 있잖아요. 지구본을 사둔 건데 그때는 지구본 가진 나이가 전교 산지는 안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구본 사줄 그런 뭐 경제적 여유가 없었지만은 우리 애들 교육을 위해서 사다 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저녁에 우리 형하고 나오고 둘이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가를 막 찾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이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냥 평범한 지도를 항상 대한민국을 가운데 하고 세계 지도를 그리니까 쪼만해도 금방 찾는데 동글동글한 지구본에서 대한민국 찾으니까 대한민국이 안 보여. 그것도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돼서 IMF 같은 거 다 극복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이런 대한민국을 있어서는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규정을 하면서 뭐 제1공군 아니고 뭐 적폐를 청산하면서 하고 있는 짓들을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34살이니까 한번 어린 김정은이한테 문정부한테 그를 추종하고 그를 존경한다는 김정은을 존경한다는 문재인 정부한테 이 바뀌어도 되겠습니까?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건국의 가장 큰 6.25 쪽팔린 문명사의 가장 큰 쪽팔린 현상에 34살짜리 포갑 김정은을 찬양하고 존경하고 한다는 대한민국 정말 분노하지 않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활동해 주시고 그동안 여기까지 대한민국 이끌고 보시는 바로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제가 가슴 담고 너무에 깊이 감사합니다. 감히 갖겠습니다.